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참 현안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뭐 길게 네. 질문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조홍천 의원님 네. 이걸 뒤집히는 과정에 대해서 친명 패권이 입증이 됐다 이런 식으로 평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걸 제가 얘기하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기겠죠? 네. 말씀을 아끼신. 어쨌든 지금 잘 정리돼서, 더 이상은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분란은 없을 것 같다. 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글쎄, 이제, 공직 선출, 그러니까 어디 총선이나 서울시장 이런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그 당원 자격 예외를 부여한 적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본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할 때 외부 인사 영입해서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당직 선출 시에는 예외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당을 운영하는 지도부라 그러면 당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명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선출직, 당직 선출할 적에는 그 예외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6개월 당원 자격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당내 율사들과 실무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그걸 특별히 본인에 대한 무슨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여러 형태로 도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박지원 전 위원장 본인은 팽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저는 사실 이 박지원 위원장 굉장히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당 일각에서 이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하는 흐름들이 생긴 것도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당내 어떤 개파 싸움이나 당내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드는 게 어제 무슨 사진 한 장에 나와서 아동 성추행했네 뭐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공격이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한 거죠. 그렇게 그걸 아무리 사람이 조금 이제 불편해도 네. 당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을 그렇게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내에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서로 상대방과 싸움을 걸고 그걸 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네.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거 패배한 정당이 이런 식의 크고 작은 다툼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문제 넘어갈게요. 네네. 비록 이제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지켜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은? 글쎄 저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야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네. 왜 이 시점이냐?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저는 버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대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 때부터 정부 구성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당은 안철수 후보가 책임지게 해준다 이런 미략이 있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눈에 가시가 됐던 이준석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삼아 이렇게 팽하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안철수 단일화해서 도움을 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안 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철수 당권 접수를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사실 단일화에 기여한 안철수 대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해주고서 자기 사람 한 명도 장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그럼 공동정부 참여가 아니라 당 쪽인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전망 기사 중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2년을 꽉꽉 채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라고 하던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걸로 연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대표에서만 몰아내면 됐지. 굳이 뭐 이준석 씨를 사법 처리까지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바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네. 일련의 움직임에 어떤 정책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 세상은요. 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음모와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그만둔 지 몇 달도 안 된 그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실 그 일을 그게 만약에 범죄 행위라면 다 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어제 박지원 원장님하고 전 원장님하고도 통화해보고 또 김병주 국회의원님하고도 지금 서해 TF죠. 네. 예. 통화를 해봤는데 결국 이 본질은 뭐냐면 삭제, 그러니까 중요 기밀, 국가기밀의 삭제가 본질이 아니고 첩보 유통망 정비. 예, 이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첩보를 생산한 군에서 여러 정보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은 기관과 공유를 해서 이게 바깥으로 튈 수가 있으니까 국가기밀 관리 차원에서 유통망을 기밀정보 유통망을 정비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를 못 들여다보게 된 건 맞죠. 근데 그걸 후임 국정원의 처장들이 그걸 삭제라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국가기밀 유통망 정비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또 어제 오후에 국정원에서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또 그러니까 이런 주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밝히시라 그러세요. 어차피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라 네. 박지원 원장이나 저희 민주당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하태경 의원이 서해 TF 한참 하시다가 네. 중단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국정원이 나서길래 네. 이게 대응이 좀 하기 어려운 국정원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저는 제 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왜 전 정권 들여다보기 첫 순서가 외교 안보 쪽이었을까요? 그건 어떻게 읽으세요? 그게 때리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색깔론 플러스 또 전 정권 이거 묶어서 때리기가 좋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일관되게 지금 이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20몇 년 정치하면서 이제 뭐 웬만한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보수 정권의 수법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과연 이런 식의 사정 정국이나 보복 수사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IMF나 2008년도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에만 집중해서야 이 복합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너무 이런 전 정권 지우기, 전 정권 보복에 몰두하면 이 정권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야당의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전 정권을 때리면서 어떻게 야당 협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위기의 무게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5일과 6일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7.6이 나왔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부정평가가 59.6%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조사 하나만 갖고는 뭐 뭔가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하락 추세인 건 지금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하락 추세인 건 맞지 않습니까? 최근 열흘 사이에 있었던 세 군데 정도 여론조사에서 하락세가 계속 눈에 확인되고 있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은 인사 실패고요. 예. 두 번째는 경제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그 파동이 제일 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드리드에 같이 갔던 사람 이야기라든지
그렇습니다. 어제 뭐 계속 나오는 이제 그 외가 6천 문제까지 여기 겹쳐 있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사안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과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일었었던 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일을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시작을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로만 시작을 하던데 나라를 이끄는 일은 꼭 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상식, 공정 예. 이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자기 친인척을 단 한 명도 지금 인턴으로도 못 쓰는데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민 감정, 법관정,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명할 게 아니라 그 친인척은 빨리 대통령 집무실 그만두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조아리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지지율이 오르지. 국민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 빳빳이 들고 법으로는 안 어겼다 이러시면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민간인 데리고 간 거 1호기에 태운 것도 법은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죠. 그렇게 보시. 아무튼 근데 두 사람 모두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나 이 외가 육촌 선임 행정관 모두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고 채용한 거다 이 주장이 거잖아요. 이 대통령실은. 저도 제 아들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보좌관으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네. 네. 그래요? 그러면 좋은 말 듣겠어요. 네, 그 뛰어나다는 건 주관적 평가이신 거죠?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라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도어 스태핑 있지 않습니까? 출근길 약식 회견. 네. 그냥 정치인으로서 득실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는 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언론과 저도 이제 복도에서 나가다 보면 언론인들이 질문하면 즉석에서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국가 지도자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이 즉석 발언이 갖는 이 거칠음, 그다음에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해서 네. 저는 횟수를 조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루는 주제가 되게 그러면 이제 좁혀지지 않습니까? 네, 네.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준비된 워딩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하는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횟수가 한 2번밖에 안 하는데 네.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준비를 해오셔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칠게 하시면은 야당은 불리할 게 없지만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대통령의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과의 접촉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되게 이렇게 소탈하고. 근데 나오는 이 용어들과 이 문장들이 너무 거칠고 좀 정제돼 있지 않아서 그건 좀 그 홍보수석실에서 대변인하고 좀 상의 좀 하셔야 된다. 그냥 대통령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뭐 전당대회 규칙이니 당대표 경선 이런 거 말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제1당으로서 얼마만큼 지금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이 원내에 민생 우선 실천단을 만들어서 지금 6개, 7개 TF가 지금 거의 매일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언론이 주로 이제 당내 싸움이나 당대당 싸움을 주로 보도하셔서 그렇지 지금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 꼭 현장 방문하고 좀 계속 이슈를 챙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유류세 인하, 그다음에 밥값 지원법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이 지금 하나씩 앉혀지고 있지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장기 위기 대응책들이 좀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준비된 내용들이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제화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경제 민생 챙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뭐 관련해서 어제 그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서 긴축재정 쪽으로 기조 잡았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 위기 아닙니까? 예. 위기 시에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키면 저는 위기 대응의 카드를 떠나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재정 준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기간만큼은 이 준칙의 재정을 좀 미뤄야 된다고 보죠. 네. 그래요. 일단 좀 위기 상황 그 극복한 다음의 이야기다 그 얘기는. 아니 당장 큰 위기가 오면 갑자기 돈을 써야 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이 무너진다. 그럼 갑자기 또 공공자금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다 막아놓는 일을 미리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 재정이 건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펑펑 써서는 안 되니까 네. 그런 준칙을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정은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입이 부르틀 정도라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건 원내 사안이니까요. 네. 뭐 더 진척된 거 없죠? 그거.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